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이제 봄 기본 종합반 시작인데요. 언제나 중급 회계가 먼저죠. 그래서 일단 OT를 좀 시작하고요. 시작을 할 건데, 할 얘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종합반 처음이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첫 번째로 강사 소개인데요. 접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셨겠지만 사진이 되게 날씬한데 실제로는 좀 그래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이고요. 올해로 10년 차 회계사예요. 시험 붙은 지 10년 정도 됐고요. 강의한 지는 7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서 메인 종합반을 맡고 있는 유일한 30대 강사입니다. 아직은 30대예요. 그렇고요. 30대 후반이에요. 근데 저희 합격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합격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저희 강사진으로 합격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물어보신다면 벌써 매년 나왔죠. 제 책도 보면 합격자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합격자가 나오고 있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 정말 저희 학원 등록자 기준으로 50% 이상이 합격하셨던 것 같아요. 꾸준히만 나오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학원을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사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바뀌면 안 돼요. 저랑 수업을 이제 들어보시면 한 5장 넘어가서는 다른 강사분한테 수업을 듣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리키는 내용은 똑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강사가 바뀌시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학원에서 기본반 회계 원리부터 제가 했죠. 회계 원리 기본반, 객관식반, 심화반, 2차 동차. 혹시나 여러분들이 동차 못 하시면 유해 1기, 유해 2기, 유해 3기 다 제가 수업해요. 저만 해요. 아시겠지만 학원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시면 되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도 이 책도 제가 썼고요. 지금 저기 데스크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때도 제가 썼고요. 2차 책이 1월 29일 날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썼어요. 책도 처음 쓴 게 아니라 지금 해커스로 옮겨서 책의 1판이라고 나와 있지만 3판 이상이고 제가 전남대학교 전성일 교수님이랑 책을 계속 같이 써왔기 때문에 책은 뭐 퀄리티는 믿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 믿고 계속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무회계가 어려워요. 회계원리는 다 듣고 오셨을 테지만 회계원리는 그래도 들을만한데 재무회계는 여러분들의 이 회계원리를 100% 이해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소프트니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긴요? 물어봐야죠. 그쵸? 물어봐야죠.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죄송한데 온라인 수강생분들한테는 핸드폰 번호를 이제는 안 가르쳐 드려요. 저도 좀 커서요. 회계 원리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동영상이 한 달에 한 200개 이상 나가는데 저는 또 개인 사무실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에 한 번은 이 학원 문자랑 사무실 거래처 문자까지 하니까 하루에 문자가 한 80개 정도 오더라고요. 업무가 마비가 된 적이 있어서 그 온라인 보는 분들은 제가 핸드폰 번호 안 가르쳐 드려요. 실강 듣는 분들은 제가 끝나고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전화할 거예요. 안 오면 전화하고요. 뭐 이러기 때문에 제 번호를 아실 텐데 온라인 듣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얼굴 딱 클릭하시고 보시면 교수님께 질문하기 그 사이트 거기 있어요. 거기 질문하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가 옵니다. 새벽이 됐던 뭐 아침이 됐던 문자가 오고요. 12시간 지났는데 답변을 안 하면 학원에서 또 문자가 와요. 진짜 죽을래?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12시간 안에는 답변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거기 물어보시면 정말 성신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 교재 소개입니다. 할 얘기가 좀 많아요. 해커스 중국 100에 올해로 사실은 3판 된 책이고요. 3판 된 책이고 그 전까지 제가 냈던 책까지 하면 지금 5판째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저희 책은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위한 교재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시험과 필요 없는 내용이거나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은 다 없어요. 그래서 1차, 2차까지 다 커버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되고요. 회계원리 같은 경우엔 그래요, 여러분. 회계원리 수업을 듣고 회계원리 책을 한번 복습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는 것도 웃겨요. 보는 것도 웃겨요. 빨리 중고나라에 파시면 돼요. 보는 것도 웃겨요. 그래서 이 회계원리 책 같은 경우에 다시 안 보셔야 되지만 중급 회계 책은 어떨까요? 중급 회계 책은 여러분 합격하실 때까지 보는 거예요. 2차 시험 볼 때까지 보거든요. 저희 앞에 보시면 그 합격자 인터뷰 이런 거 책에 넣어놨더라고요. 보시면 그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김땡경이라고 있는데 이게 재작년 종합반 들었던 저한테 가을 종합반부터 시작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 합격 수기를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2차 시험 합격하기 2차 시험 보기 전주까지 기본서를 계속 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볼 때까지 알아야 될 내용들은 기본서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계속 안 보셔서 그렇지. 이 기본서는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요. 나중에 1차생이 되고 1차 객관식반을 들어가고 2차 유예생, 동차생이 된다 하셔더라도 계속 보셔야 되는 책이니까 책을 좀 예쁘게 보셔야 돼요. 제가 필기하라고 하고 줄 긋는 게 있으면 다 그시고 예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스터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 막판이 되거나 2차 시험 막판이 되면 빠르게 전체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이 책이 이게 얇아 보이지만 이게 몇 페이지죠? 6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중급팩의 2는 이거보다 더 두껍거든요. 그럼 다 합치면 거의 1300페이지가 되는데 이거를 시험 막판에 한번 쭉 보려면 마음의 압박을 좀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뒤에 다시 담아놨어요. 그게 셀프 스터디라는 거예요. 교재 10페이지 펴 보시면 바로 셀프 스터디가 나와 있는데 이 셀프 스터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그 챕터별로 그 위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놨고 관련 내용들이 시험에 어떤 기출 문구로 나오는지 기출 문구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 스터디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정확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계속 넘겨보시면 저는 공부할 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좀 수업 시간에 멍 때리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 좀 어렵기 때문에 멍 때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제 수업 들으시면 안 그러겠지만 멍 때릴 때가 좀 있어요. 막 얘기를 듣다가 교재 줄을 그래. 줄 글 때도 멍 때리다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 놓치는 경우도 많고 이상한데 줄 긋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니 남자분들도 꼼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를 긋고 줄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를 대고 줄을 그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못했거든요. 그 책에 그 중요한 부분은 초록색으로 다 표시해 놨어요. 초록색 부분이 여러분이 줄 그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하시다가 혹은 내가 결석을 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혼자 공부하실 때도 아,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록색약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을 잘 못 봐요. 빨간색이랑. 근데 이 책 딱 나왔는데 초록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 똑같이 보여요, 사실.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급팩의 2는요, 파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인데, 저희 회계사 세무사 학원들 책을 보면 어떤 책들은 저희 회계사 세무사 시험 책이랑 시험이랑 너무 동떨어진 문제들도 수록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것도 안 나오는 건데, 이건 너무 형이사학적이다. 그런 문제들도 좀 수록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교재는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객관식 문제라고 기출 체크되어 있는데 얘는 실제로 저희 기출 문제입니다. 전체 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체크는. 그래서 보시면 13페이지에도 기출 체크 있는데 이게 다 회계사 세무사 문제예요. 다만 제가 연도는 옛날에 써놨었는데 요즘엔 빼요. 왜냐면 여러분들 연도를 써놓으면 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2010년에 출제됐네 벌써 9년 전 아니야 이러면서 안 보시더라고요. 다 중요한데 그래서 연도는 뺐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 체크는 다 기출 문제니까 명확히 좀 보시고 수업 시간에도 다 풀어드릴 거고요. 저희 사례 연습이라고 그 이제 풀어드려야 될 예제가 있는데 사례 연습도 일부는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만들었지만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2차 문제를 제가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좀 쉽게 변형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책에 있는 기출 체크랑 사례 연습만 다 보시더라도 1차 공부하시는데 2차 공부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교재 내용을 100%다 이해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푼다. 그러면 사실 시험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 교재 얘기까지는 다 했고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재무회계 공부 순서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재무회계 공부 순서요. 첫 번째로 당연히 회계원리를 공부하셨어야 되는데 회계원리 공부 다 하셨죠? 나 회계원리 안 듣고 지금 그냥 왔다. 손 들어주세요. 저랑 같이 손잡고 환불하러 가시면 돼요. 자, 회계원리 안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농담이에요. 환불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누르시면 돼요. 지금부터. 회계원리가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 얘기예요. 이 속칭 꿀 빠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회계원리를 안 들었거나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1장부터 3장까지 나가는 시간 동안 좀 미리 들어두셔야 돼요. 회계원리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가입하시면 공짜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혼자 찍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차분하게 찍었습니다. 어디까지 듣고 오시면 돼요?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4장까지 듣고 오시면 돼요. 1장부터 4장까지만 혹시 안 들으신 분은 좋아요.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회계 원리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서 중급회계 1이랑 중급회계 2를 배우는데 중급회계 1장부터 3장까지는 회계 이론이고요. 4장부터는 실제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수업을 정확히 들으셨다면 여기까지는 회계 원리 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본 부분이에요. 물론 더 깊숙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회계 원리 때는 한 번씩은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급회계 2입니다. 이 특수회계거든요. 세금 내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고요. 현금 흐름표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요. 내가 주주한테 뭔가를 발행하는데 주식도 주고 사채도 주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번도 기존에 배워보지 않으셨고 대학교 때 여기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있으시겠지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중급회계까지는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중급회계는 요 정도 배우고 끝나지 얘까지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성균관대 나왔지만 대학교 때는 안 배웠거든요. 대학교 수업에서는 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많은 그 문제, 많은 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희 시험을 좀 보면은 저희 세무사 시험, CTA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급회계가 60% 정도 출제돼요. 1차에서 2차 같은 1차에서 중급회계 2는 4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요래요. 회계사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회계사 시험은요. 중급회계 1이 4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중급회계 2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럼 우리 지금 세무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래요? 그럼 요거만 공부하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난이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당연히 중급회계 하가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어떨까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야 이거 문제 어렵다 야 이거 문제 쉽다 요런 거 느끼는 난이도는 어떨까요? 혹시 이과 있으신가요? 이과? 전 고등학교 때 이과였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과의 수학, 벡터 확률, 뭐 돌리고 이런 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미분조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문과로 바꿨는데 이과 수학의 특징이 뭐냐면 배우는 건 어렵지만 문제는 쉬워요. 어차피 쉽게 내도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쉽게 냅니다. 중급회계 하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 시험 난이도는 이게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제위원분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물어봐요. 응용 잘 안 돼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문제가 어렵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중급회계 수업을 하고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다들 여기에서 점수를 따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점수를 못 따면 꽈락을 면치 못해요. 중급회계 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아시면 되고요. 이런 거 좀 물어보세요. 선생님 보면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도 6월 달부터는 회계사를 강의하는데 회계사 중급회계가 있고 세무사 중급회계가 있는데 이 두 부분 차이가 좀 많나요? 저는 세무사 공부할 건데 저는 회계사 공부할 건데 세무사용 중급회계랑 회계사용 중급회계랑 차이가 좀 많나요? 많을까요? 다른 학원들에 보면 세무사용 중급회계, 세무사용 중급회계 나눴고요. 회계사용 중급회계. 저희도 조금 있으면 회계사용 중급회계, 세무사용 중급회계 나눌 거예요. 차이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하나도 없어요. 책을 똑같은 거 쓰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사실 중급회계랑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난이도 차이가 없고요. 수업도 거의 똑같이 가르칩니다. 거의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어디서 좀 차이가 나냐면 문제는 이 고급회계입니다. 고급회계요. 중급회계면 좀 이따 얘기하고 고급회계요. 저희가 고급회계도 배울 거거든요. 고급회계. 얘는 기본적으로 중급회계 1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을 배우고 중급회계 2는 특수한 거래들을 배워요. 고급회계는 뭘 배울까요? 고급회계는 보면 합병 나와 있는데요. 합병은 뭐예요? 제가 A회사고 이분이 B회사예요. 제가 이 A회사가 B회사에 자산과 부채를 사고 싶어요. 100%. 그래서 B회사의 주주한테 돈을 주고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사온다고요. 그럼 우리 둘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둘은 한 몸이 되겠죠. 이 합병입니다.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게 합병이에요. 연결은 뭘까요? 연결은 뭘까요? 여러분 막상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면 굉장히 트러블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아시나요? LIG 생명? LIG 생보? LIG 생명보험이라고 있어. 손해보험. LIG 손해보험. LIG 손해보험이 지금 어디에 인수됐냐면 KB 생명에 인수됐거든요. 그 M&A 업무를 제가 옛날에 회계법인 있을 때 했었는데 저는 롯데 사이드에서 일을 했었어요. LIG 손해보험이 매물로 나왔을 때 롯데가 산다고 그랬다고요. 우리 살게, 우리 살게 그랬다고요.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엔 범 LG가 회사들의 이 보험 쪽을 그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도 산다고 그러고 KB도 산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롯데 쪽으로 기울었다고요. 롯데가 돈을 좀 더 많이 주고 사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롯데에서 이 LIG 손해보험 이거 신문 기사에 나왔으니까 얘기해도 돼요? 롯데에서 LIG 손해보험을 인수한다고 그랬을 때 롯데 LIG 손보 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다고요. 롯데만큼은 안 돼 이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싫어서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쵸? 다음 주부터는 다 앞에 앉으시면 돼요. 질문 많이 한다고요. 롯데 손보랑 LIG 손보랑 직원들 평균 급여가 2배 차이 났어요. LIG 손보 직원분들 평균 급여가 2배 더 높았다고요. 그럼 LIG 손보 입장에서는 아, 롯데 가면 점점 평균 급여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했다고요. 기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실제로 딜이 깨지죠. 실제로 기업과 기업이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쵸? 합병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선택한다고. 야, 내가 이 회사에 돈을 주고 자산 부채를 사와서 하나가 되는 건 좀 어려워. 이러지 말고 이 회사의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 이상 사오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의결권. 이 회사의 주주총회 가서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의결권에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사온대. 그럼 손 들면 항상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겠죠. 제가 이 회사에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사오면 주주총회 가서 제가 손들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나머지 49명이 손들어도 내가 51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겨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내 뭡니까? 내 지배하에 있는 회사죠. 그렇죠? 내 지배하에 있는 회사가 된다고요. 그게 연결이에요. 재밌겠죠?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지분법은요. 이 회사의 주식을 20%에서 50% 사이로 갖고 있어요. 20%에서 50% 사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뭐 크게 지배할 수는 없죠. 내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내 거 좀 사줘. 내가 그래도 니네 회사 주식 30%나 갖고 있는데 안 사줄 거야? 이런다고요. 이게 지분법이에요. 그리고 환율 변동은 외화 거래들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워요. 파생 상품은 뭡니까? 파생 상품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은 파생 상품일까요? 아, 파생 상품 자체를 모르시니까 모르겠구나. 비트코인은 우리가 뭘로 분류할까요? 비트코인. 주식 투자랑 똑같으니까 주식으로 분류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비트코인의 분류는 나라별로 조금씩 틀려요.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고급 회계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사랑 세무사 같은 경우에 중급 회계에서는 배우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데 세무사, 회계사, 고급 회계 같은 경우엔 1차에서 25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저희 재무회계가. 고급 회계 몇 문제 나올까요? 세무사 시험에. 0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컨디션 좋으면 요즘에 2문제 정도 나와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가 35문제 나오거든요. 몇 문제 나올까요? 고급 회계가. 10개 나와요. 그래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고급 회계를 1차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세무사 말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고급 회계를 제끼면 시험을 제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2차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2차 시험.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세무사는 회계학 일부에서 재무회계가 2문제 나와요. 제가 1차 때랑 기본반 때랑 1차 때는 강의 시간도 제일 길고 제가 메인 같지만 2차쯤 가면 세무사반에서는 2차쯤 가면 제가 어느 순간 쭈구리가 돼 있다고요. 저 세법에 밀려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1차 끝날 때까지는 저를 제일 좋아하겠지만 2차 시작하면 저를 멀리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2문제 나오거든요. 2문제. 2문제. 이 2문제 나오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고급회계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근데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중급회계에 분류하는 분도 있거든요.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계사 시험은 다른 거는 다 다른 과목들은 2차 때 100점 만점인데 회계학만 150점 만점이거든요. 이 중에서 2차 때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급 회계가 3분의 1 나옵니다. 역시나 2차 때도 고급 회계를 지키면 인생을 제끼게 되죠.
하지만 저희는 세무사 지금 종합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중급회계 1과 중급회계 2를 수업하고요. 고급회계는 제가 나중에 특강으로 딱 4시간만 할 거예요. 4시간만 하시면요. 1차 때 고급회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회계사는 별도로 12회 정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회계원리 배워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회계원리 배워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회계원리 배워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다들 말을 다 안 하시나 보죠? 끝나고 소주 한잔 할까요? 그 회계원리 배워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할만하잖아요, 사실. 그쵸? 여기서 지금 회계원리 듣고 회계원리 개어려워 이런 분들 없다고요. 회계원리 할만하잖아요. 그쵸? 근데 중급회계를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웃으면서 배우지만 4장쯤 가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낀다고요. 이게 아닌데 왜 그러지? 오늘은 이해가 잘 안 되네? 4장을 겨우겨우 넘기고 5장, 6장쯤 가면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를 모르는 걸까? 회계원리를 공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중급회계 자체가 그냥 어려워서 그래요. 회계원리랑 중급회계 간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요. 중급회계 1, 2를 물론 잘 따라오시겠지만 동영상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어렵다. 나는 회계원리까지는 무리가 없었는데 요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중급회계 입문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 기본종합반 이 1월 기본종합반은요. 중급회계 입문이 적용이 안 되고요. 제가 3월 달에 스튜디오로 따로 찍을 거거든요. 저 혼자 또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 동영상 듣는 분은 이거 바로 듣기 좀 걱정돼. 난 응용력이 좀 떨어지는데 나 이거 가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이거 들어봤는데 조금 힘드네. 그런 분들은 중급회계 입문을 별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중급회계 입문은 필수가 아니에요. 중급회계 수업 듣고 이해가 되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계정사항에 대해 수업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재무회계 저희 몇 시간이요? 140시간이요. 세법이 130 몇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세법 입문을 빼고. 그쵸? 저는 세법 입문이랑 똑같은 회계 원리를 이미 찍어놨으니까 140시간이기 때문에 35회 강의를 하거든요. 35회? 실제로 이거 갖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 3회 정도는 보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쵸?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중급회계 몇 시간 만에 끝냈을까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중급회계 몇 시간 만에 끝냈을까요? 80시간 만에 끝냈다고요. 와, 선생님 그때는 80시간 했는데 지금 왜 140시간이에요? 미쳤나 보네. 그때는 저도 몰랐거든요.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40시간을 떠들 능력이 안 돼요. 그쵸? 그랬던 거지. 140시간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처음 강의할 때는 수강생이 알던 모르든 제가 그냥 저 아는 내용을 가르쳤죠. 모른다는 거 몰랐어요. 그냥 가르쳤다고요. 근데 제가 벌써 강의를 7년 이상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무 내색 안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벽을 놓고 수업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수업을 중지시키고 왜 모르니 이런 것도 얘기하고 다시 하나하나 차분히 해볼 거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좀 깁니다. 거기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빨리 붙으셔야 되는 게 회계가요. 이게 점점 자꾸 새로운 내용들이 붙어요.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중급회계 800페이지면 끝났다고요. 요즘 몇 페이지? 1300페이지요. 1300페이지. 그쵸? 내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옛날에 회계를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길게 안 했는데 왜 우리 이렇게 길게 하니? 요즘은 내용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으셔야 되고요. 수업 구성을 보시면 중급회계 1이 20회 플러스 알파 할 거고요. 중급회계 2가 15회 플러스 알파 할 겁니다. 중급회계 1을 좀 더 수업을 길게 할 거예요. 선생님 중급회계 2가 더 어렵다면서요. 어려운 걸 더 많이 해야지. 중급회계 1을 왜 덜 길게 해요? 중급회계 1에서 우리 1장부터 몇 장까지냐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차분히 정말 차분히 여러분들을 마치 처음 사귄 그 연인처럼 하나하나씩 모르면 다시 하나하나씩 가르쳐서요.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예요. 1장부터 여러분이 8장까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머지 뒤에는 그 응용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결국 논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논리를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1장부터 한 8장까지는 다른 학원 대비 더 천천히 나가요. 굉장히 천천히 나갑니다. 저희는 또 시험도 거의 매일 볼 거기 때문에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걸 좀 아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고급회계는 제가 얘기했죠. 저희는 1차 시험 대비로 5회 정도 특강을 할 생각이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는 일단 세무사 종합반이니까 이건 무시하시고요. 요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거 아시면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 저희 개정사항이 좀 있거든요. 개정사항.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2018년부터 적용돼요, 2019년부터 적용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2018년 시험을 대비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금융자산이랑 이 수익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요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IFRS 기준서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IFRS가 뭔지 기준서가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이 내용이 2018년 시험을 대비해서 요 두 개가 바뀌었고요. 올해 시험이죠. 2019년 시험. 좀 있으면 세무사 시험 접수할 때인데 1차 시험.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안 보셔요. 토익 되면 보시면 돼요. 한번 시험장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느끼고 오면 그 다음에 갈 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는 제대하고 6개월 만에 1차 시험 붙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접수해서 회계사 시험 한번 봤어요. 가서 그냥 혼자 자고 오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하구나. 그리고 남들 막 계산할 때 저는 그냥 놀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실제 진짜로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갈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1월 반이라서 여러분 아시는 건 없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시면 도움이 돼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지금부터 1월 종합반 시작하면은 시험 세무사 시험 볼 때쯤 보면 이미 중급회 여러분 한번 봤거든요. 시험장 가잖아요. 60점 넘는다. 진짜예요. 60점 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 안 넘는다고요. 이 그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시험 대비해서 리스트가 개정됐어요. 저희 교재를 보면 요거 두 개는 반영이 되는데 2020년 시험 대비 개념체계라는 게 개정이 돼요. 저희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매년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1차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고요. 2차 시험 때는 안 나오죠. 요게 개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 기준원을 보면 공개 초안이 확정은 돼 있어요. 원래 2020년에 개정된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공개 초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공개 초안이 확정이 됐죠. 근데 아직 공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려고 해도 지금 웹사이트 상에 이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저랑 교재 작업을 같이 하시는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전상 교수님이 확정되면 교재에 반영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바뀌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저희 2장 수업할 때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안 바뀌는 내용들, 안 바뀌는 내용이 태반이지만 안 바뀌는 내용 위주로 강의하고요. 바뀌는 내용은 저희 3월 달에 아마 공개 초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3월 달에 확정되면 그때 제가 저희 수업 시간 내에 특강식으로 다시 한번 하고 혹시 바뀌는 분 있으면 추록으로 드릴 거예요. 출판사랑 얘기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선생님 그럼 이 책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바뀐다며. 거의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이 책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요것들은 다 반영돼 있고 요거까지도 저희 수업 시간 내에 다 커버할 거라는 거 아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좀 첫 시간이라 할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개념 체계는 공표 시기가 3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3월 이후에 공표가 되면 그때 제가 따로 업데이트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넘어가 보시면 저희 준비물이 있어요. 수업 준비물이. 저희 회계학입니다. 회계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에 풀어보세요 하면서 시간도 한번 재보고 풀어보라고 하고 저희는 보통 다음 주쯤 되면 수업 끝나고 나면 매 시간 퀴즈 볼 거예요. 실제로 시험을 계속 볼 거라고요. 근데 시험 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뭐해?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단위가 꽤 커요. 핸드폰을 이 계산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모의고사 보는데 핸드폰을 갖고 오신 거야. 계산기를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 거 빌려드렸어요. 일단 이걸로 시험 보시죠.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끝나고 제가 강평해드리고 채점하고 집에 가셨어요. 제 거 들고. 나 그 오후에 수업 또 있는데 계산기 없이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계산기를 앞으로는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저희 제일 중요한 게 계산기예요. 계산기는 여러분 카시오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사시면 되고요. 14자리 사시는 게 좋고 쳤을 때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 기능이랑 곱하기를 두 번 눌렀을 때 상단에 K가 뜨면 돼요. 어떤 계산기도 다 사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M 플러스 M 마이너스 MC MR 곱하기 두 번 눌렀을 때 상단에 K 여기까지 뜨는 계산기를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산기 사셔야 되고 저희 연습장도 사셔야 돼요. 연습장 시험을 계속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데스크에 가면 2차용 연습장이 있어요. 그걸 좀 사셔야 돼요. 저희가 이 회계학이 어렵고 휘발성도 굉장히 강해요.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금방금방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계속 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손이 먼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킬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퀴즈 보면은 퀴즈를 보기 시작하면은 퀴즈 보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제가 쭉 줄 세워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든 쭉 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퀴즈 본 답안지를 쭉 볼 거예요. 점수 나쁜 것도 혼내지만 답안지에 정말 그지같이 쓴다고 그러죠. 뭐 숫자 하나도 없고 답만 써놓고 이러면 제가 진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계산 과정을 자세히 쓰셔야 돼요. 옛날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이 객관식반 들어가서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아니 왜 뭐가 사기당했는데? 아니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1번 이자 비용은 기초장부가액 곱하기 이자율, 그런 다음에 계산식 쓰고 2번 장부금액의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R 빼기 명목이자, 계산식 쓰고 이렇게 계속 푸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너한테 사기당한 것 같다. 그냥 계산기로 풀어야 되는데 네가 하도 기본 강의부터 이런 거 연습시켜갖고 나는 계속 이거 하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 친구 붙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쓰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시킬 거기 때문에 2차 연습장 꼭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희가 얼마큼 실력이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시험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사용한 연습장이에요. 저도 옛날 고시만 있을 때 제가 사용한 연습장을 안 버리고 쌓아뒀어요. 제자리에. 나중에 되니까 한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바닥부터. 그러면 합격해요. 아시겠죠? 연습장 갖고 오셔야 되고,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교재를 갖고 오셔야 돼요. 교재를 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화면에 교재 내용을 다 PPT로 띄워요. 저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면에서 제가 책 읽고 있는 거 보는 게 싫어서 나만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서 화면에 교재 내용을 다 띄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갖고 오셔야 돼요. 교재에 코멘트 달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재 갖고 오셔야 돼요. 좋아요.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진행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9시에 수업을 시작할 건데 늦으시면 안 돼. 늦으시면 9시에 수업을 시작할 건데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10분 동안을 리뷰할 거예요. 전 시간 배웠던 걸 리뷰할 거라고요. 이 제가 아주 빠르게 전 시간 배웠던 걸 리뷰할 건데 여러분이 그걸 주저리 제가 떠들 때 들으시면서 그렇지 나도 그거 기억해. 맞아 어저께 수업 끝나고 나도 그거 복습했어 이러시면 되는데, 그래야 도움이 되고 나 그거 그냥 스킵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였어? 가서 다시 공부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감동실한데, 제가 이제 9시 시작하기 한 9시 58분쯤에 수업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에 편의점을 내려가는 친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가? 어차피 지금 도착했는데, 학원 지금 도착했는데 어차피 시작하면 리뷰하실 거니까 잠깐 내려가서 밥 좀 먹고 빵 좀 사 먹고 오려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그쵸? 들으셔야 돼요. 그쵸? 어차피 얘는 10분 동안 리뷰하니까 9시 10분까지만 도착하면 돼 이러면 서로 우울해져요.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은요 필기도 하고 교재 내용 PPT에 다 띄울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PPT를 보시면 저희 책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PPT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출퇴근할 때 이 강의를 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화면에 교재 내용을 다 띄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책을 안 갖고 다니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갈 때 저희 해커스라서 화질도 굉장히 좋잖아요. 모바일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돌아갈 때 강의를 보겠다는 분도 제가 기본적으로 띄우기 때문에 책 들고 안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냥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판서도 하겠지만 교재 내용 PPT로 다 띄우고 확인할 거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수업 종료 후에는 단원별로 퀴즈를 볼 거예요. 보통 한 회에 한 번 혹은 2회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볼 건데, 퀴즈 보고 또 제가 가끔씩 또 따로 별도로 모의고사 볼 거예요. 요거는 한 5문제 내외고요. 요거는 25문제 내외예요. 양이 좀 많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8번 정도 보고요. 요거는 뭐 셀 수 없이 많이 봅니다. 볼 거고,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풀이를 해 드릴 거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은 문제가 올라가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수업할 때. 저희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기본종합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만 안 하고 중간에 연애만 안 하시고, 연애 하셔도 됩니다. 너무 연애에 몰입하지만 않으시고 약속대로 하실 것만 다 하시면 진짜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이거 매일 시험 봐서 그래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퀴즈를 꼭 보시고, 요 퀴즈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늘어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넘어가시면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 봤어요. OT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당부의 말씀 첫 번째로 드릴게요. 결석을 3회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뭐 이유가 있어서 결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어서 결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결석을 3번 이상 하면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결석은 웬간하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시면 저희가 오전에 찍은 강의는 오후에 올라가고 이 저녁에 찍은 강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는데 저희는 오전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후까지는 다 올라가요. 혹시나 결석하시더라도 제가 오프라인 수업 듣는 분들은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결석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영상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결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여러분은 한 번 결석하는 것 같지만 한 번 결석하기 시작하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전 알아요. 이 오프라인 수업을 결석하시는 분이 혼자서 집에서 동영상을 완강한다? 불가능합니다. 아, 진짜로 그래요. 저희가 이게 140시간이라고요. 그럼 강수로 따지면 123강 정도 나와요. 123강. 한 강에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짜리예요. 그 123강을 집에서 혼자 듣는다고? 들을 수 있죠. 2배속으로. 그 문제가 뭐예요? 중간에 네이버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회계는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는 당연히 몰라요. 내가 오늘 앞에 내용을 안 들었지만 내일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 파이팅은 좋지만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빠지시면 안 돼요. 합격하는 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빠지시고 다 나오시면 합격해요. 혹시 합격 안 되시면 제가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회계는요 있잖아요. 결석하면 안 돼요.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되게 저도 좋아하는 분이 행정소송법을 비하는 게 아니라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빠져도 그 다음 챕터 가면 이해될 수가 있어요. 논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제가 중급회계 이제 시작하면은 앞에서 인트로를 끊고 가기 때문에 시작할 때 한 20분을 안 들어버리면 뒤에 2시간 3시간은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한 20분 늦었어. 들어가서 수업 들으면 되겠지. 어차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은 아 그냥 오늘 안 올 걸 그랬나 이 양 늦은 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늦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결석이나 지각이나 똑같습니다. 그걸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기본 강의는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옛날에 저 공부할 때 저보다 회계사 공부를 늦게 시작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중급회계 수업 듣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이해 하나도 안 돼. 근데 야, 회계처리 다 되더라. 신기해. 회계 천재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데 회계처리 다 된대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떨어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다 다를까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나중에 응용이 돼요. 우리 책에서 본 문제랑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올까? 그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계산 문제를 정확히 못 풀어요. 계산 문제를 못 풀면 무슨 생각이 들까? 계산 문제를 못 풀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시험 막판에 계산 문제를 못 풀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보통 그럼 계산 문제가 안 되면 말로 조지자 해갖고 말 문제를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계산 문제보다 말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말이 거의 외국어 소련 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말 문제 접근 자체도 안 돼요. 옛날이랑 틀려지고 저희 기준서 내용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단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통짜로 외운다고 해서 말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종합반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미션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그냥 무작정 외운다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1차는 어떻게 되겠지만 어차피 2차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뭔데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2차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목적이 되셔야지 단순히 암기를 목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보시면 회계는 손으로 푸는 거예요. 손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수업 시작하시면 저한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 선생님 진짜로 제가 다 알아요. 다. 제 내용 들으니까 다 할 것 같아. 나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문제만 풀면 안 풀리네. 아 선생님 퀴즈만 풀면 제가 분명히 이게 다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퀴즈만 보면 이게 왜일까요? 왜긴 왜요. 교재나 연습장 보면 깨끗하다고요. 눈으로 읽고 있어서 그래요. 눈으로. 많이 졸리신가 본데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이 세무사 되실 때까지 최대로 집중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가장 맥시멈으로 집중하고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 봄기본 조가바 시작하는 첫날이 제일 집중이고요. 이 이후부터 집중력이 점점점 떨어지는데 저도 더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손으로 푸셔야 됩니다. 제가 책 깨끗하거나 시험 볼 때 계산기 그냥 두들기면 진짜 뭐라 그럴 거예요. 많이 써보셔야 돼요. 넘어가시면 100%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저도 됐어요, 저도. 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나는 네가 회계사 어떻게 됐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이래요.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오빠,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빠 회계사 아니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회계사일 리가 없어. 막 이렇다고요. 저도 됐어요. 제가 회계사가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세무사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와요. 하다 보면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옆 친구는 왜 공부를 잘하고 나는 못할까? 얘는 어저께 집 내려가서 수업 끝나고 내려가서 놀았고 나는 어저께 늦게까지 독서실에 있었는데 퀴즈 보고 모의고사 봤더니 얘는 80점 나왔는데 나는 40점 나온다고요. 그럼 당연히 현타가 오죠. 그럼 안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세무사 합격하기 전까지 100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도 사실 모르거든요. 운 좋아서 잘 찍어서 맞춘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만 저랑 약속하고 가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중간에 못 틀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무사 볼 때까지 세무사 되실 때까지 시험 한 1000번은 보실 거예요. 1000번 보는 시험 다 못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날 하루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저를 믿고 옆에 애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얘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나를 믿고 뚝심 있게 가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종합반 시작하시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옆에 애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어저께 밥도 안 먹고 공부했는데 나는 꽈락이 나온다고요. 40점 미만의 점수가 나와요. 저 얘기했죠. 제가 제대하고 1차 시험을 1년 6개월 만에 붙었다고 6개월 만에 붙었는데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6개월 만에 붙었으니까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사실 6개월 만에 붙은 거 거짓말이에요. 설명했다 여러분 낚으려고 한 거고 거짓말이에요. 군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제가 용산 카투사를 나왔기 때문에 5시에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면 집이래. 그 막사에 들어가면 1인실 있었거든요. 책상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그냥 밤 늦게까지 공부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군대 있을 때 공부했죠. 주말에 학원도 다녔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공부할 때 제가 그때 아침에 6시에 일어났거든요. 학원에 앞자리 맡으려고. 6시에 일어나서 9시부터 1시까지 학원 수업을 듣고 1시부터 2시까지 다시 대학교로 이동한 다음에 제가 학점이 부족해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야 됐어요. 2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채우고요. 5시부터 6시까지 저녁을 먹고 6시부터 3시까지 공부하고 잤다고요. 그걸 6개월 했어요. 그래서 붙었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모의고사 몇 점 나왔는지 알아요? 전 과목이 100점 만점에 36점 평균 나왔다고요. 그렇게 6개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 과목이 36점 나왔다니까요, 평균이. 합격하려면 평균 60점 내야 되는데 그럼 현타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현타가 오겠죠. 근데 그냥 시험 날은 뭐 잘 되겠지 하고 그냥 나머지 한 달도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나머지 한 3주에서 한 달 사이도 그냥 믿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점수가 60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랑 똑같은 친구들이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마지막 모의고사에 평균 꽝 나온 친구들 되게 많았어. 제 또래 중에. 걔들이 역시 올해는 텄나 보다. 그때부터 그냥 공부를 안 하더라고. 올해는 텄나 봐. 내년에 붙으면 되지. 아니다니까 내년 아니 내내 후년에 붙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꾹침 있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 했습니다. 이제 OT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합격하면 정말 좋은 시험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야, 얘가 진짜 썰을 엄청 푸는데 이 회계사나 세무사 합격하면 좋은 시험 맞니? 좋은 시험 같아요? 아닌 시험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좋은 시험입니다. 좋은 시험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 붙고 제일 좋았던 게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사무소 개업했기 때문에 세무사 일은 사는 일을 거의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들 그런 거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손흥민이었다면 막 그런 생각 하잖아. 가끔씩 멍 때릴 때 내가 손흥민이었으면 난 누구랑 사귀지? 막 이러면서 막 그 고민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무사 회계사 되시면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나 진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생기는 직업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 친구 중에 1년에 회계사인데 1년에 20억 버는 애가 진짜로 있어요. 제 동기인데. 그쵸? 연락이 안 될 뿐이죠, 저랑. 그쵸? 정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고요.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왜 그런 말 하잖아. 제가 얼마 전에 메가스터디 강의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명문대 가면 왜 좋은 줄 알아? 네가 어디 사석에 가서 똑똑한 거 안 증명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죠. 증명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회계사나 세무사 되시면 어디 사석에 갔을 때 정말로 굳이 나 능력 있는 거 얘기 안 해도 알아줍니다.
제가 한번 골프를 치러 갔는데, 제가 골프 좋아하거든요. 골프 치러 갔는데 제가 되게, 여러분 이렇게 수업할 때는 좀 그렇지만 1대1로 만나면 말이 좀 어눌하거나 어리버리 떨 때가 좀 많아요. 얘가 수업할 때랑 좀 다른데, 약간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그럼 골프장 가면 제가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좋아는 하지만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되게 어리버리 한다고요. 그때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되게 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다 못한 제 친구가, 야, 얘 되게 어리버리해 보이지 않냐? 남들이 얘 회계사라고 하면 진짜 웃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회계사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체에도 좋은 직업이고요, 밖에서 보여드릴 때도 좋은 직업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되고 나서,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사 되고 나서 메릴린치에서 일하는 분들이랑도 같이 일을 해봤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나면 진짜 똑똑하거든요. 얼굴에 써 있어요. 나 똑똑. 그런 분이랑 같이 카운터 파트너로 일도 해보고, 정책금융공사랑도 일을 해보고, 그 국민은행, 하나은행 전체 세금, 그 하나은행이 우리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 전체를 제가 계산했다고요. 제가 여러분 현대증권 아시죠? 현대증권이 현대 계열사인데, 현대가 돈이 없어서 현대증권을 외부에 팔았죠. 산업은행에 팔았다고요. 그 신문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거 제가 한 일이에요. 물론 제가 다 하진 않았죠. 제가 참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한 일들이 신문에 나오곤 한답니다.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이제 시작할 건데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화이팅입니다. 자, OT 너무 길었는데 이제 교재 들어갈게요.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면 첫 장 재무회계 원칙 1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OT 끝났으니까 이제 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우리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도 마찬가지인데 시즌이 있어요. 시즌 때는 얼마나 바쁘냐? 새벽 3시, 2시 퇴근하는 일 비일비재해요. 세무사 여러분 개업하셔도 5월쯤 되면 엄청 바빠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진짜 바빴는데 새벽 3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앞에 있는 데서 집에 가려니까 새벽 3시에 버스가 없잖아요. 택시를 타고 딱 가는데 버스 택시기사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시는데 이 시간에 퇴근하세요? 그래서 네, 회계사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를 끄시더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요 건물에 회계사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회계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새벽 3시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움찔했어요. 그러게 뭐지? 이랬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고 세무사 공부하시는데 이제 부모님 물어보신다고요. 야, 네가 공부한다니까 돈은 내주는데 회계가 뭐냐 이러실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배워볼 거라고요. 이거 첫 시간에 그거를 배워볼 거예요. 그거를. 자, 우리 사례부터 좀 볼 건데, 여러분 사례부터. 자, 여러분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 교재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사례 연습은 저랑 보시고 그냥 느끼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에서 빌 게이츠가 극찬한 한국 회사가 있었고요.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 챔피언이에요. 연예인 소지섭 씨가 모델로 기용돼서 엄청나게 호감도가 높았던 회사가 있다고요. 이 회사가 어디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모뉴엘이라는 회사예요.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모뉴엘. 이 모뉴엘을 빌 게이츠가 극찬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이 높아졌죠.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옛날에 회계사 때 요 얘기 듣고, 야,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성공할 걸로 본 회사가 이 회사래,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았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모뉴엘이라는 회사 알아? 나 거기 주식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 어떤 거 같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시면 그렇게 주식을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애널리스트야? 잘 몰라요. 우리도 우리한테 물어본다고요.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은 옆에서 누가, 야, 이 회사 주식 괜찮대 그러면 사면 되는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못 산다고. 뭐 할까요? 일단 그 회사 재무제표를 봐야죠. 그렇다고요. 제가 그 회사 재무제표를 봤어요. 그 회사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문제점이 여러 개 보였어요. 이 회사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문제점이 여러 개 보였는데, 전체 자산 중에서 회계원리 배우셨으니까 재고자산, 요 회사가 팔려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체 자산의 몇 프로였냐면, 전체 자산의 27%, 전체 자산의 37%였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100% 중에 팔려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37%였다고요. 이해가시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채권이 20% 있었어요. 20%. 매출 채권이 뭡니까? 회계원리 들으셨다면서요. 매출 채권이 뭐예요? 그렇지. 외상으로 팔아서
받을 돈 있는 게 매출 채권 아니겠어요. 나 요거 외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게 매출 채권이라고요. 그게 20% 있었대요. 그럼 위에 산 자산 100% 중에서 다 합하면 거의 60%가 받을 돈이랑 내가 팔 거야.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부채와 자본 합계 중에서 차입금, 빌린 돈이 전체 자산 부채 중에 몇 프로를 차지했냐면요. 40%를 차지했어요. 내가 그냥 빌린 돈,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이 아주 쉽게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이 전체 자산 부채 합계 중에서 40%를 차지했다고.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또 봤어요.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매출이 1조였다고요. 매출이 뭐예요? 물건 팔아서 내가 수익 낸 금액이 매출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1조 넘는 기업이 되게 많지 않아요. 매출 1조 넘으면 엄청난 기업이라고요. 그렇죠? 매출이 1조 넘는 기업이에요. 엄청난 기업이라고. 근데 이 회사 보면은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 NI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내가 벌어들인 이익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뭐냐면 아까 매출 채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상으로 물건 팔아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근데 이분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더니 이분이 2달 있다 돈을 준대. 이해하시겠죠? 근데 내가 당장 돈이 급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분은 2달 있다 돈을 준대. 기다리래.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 찾아가서 야 이거 나 얘한테 받을 돈 2달 있다 받을 돈인데 너한테 넘길게. 2달 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너한테 넘길게. 대신 네가 나한테 지금 돈 좀 줘 그런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팩토링 거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알았어. 내가 2달 후에 받을게. 너한테 지금 돈 줄게. 자, 돈. 제가 그럼 이 회사한테 2달 후에 받을 돈이 10억 있었어. 은행한테 넘겼어. 그럼 은행이 나한테 10억을 다 줄까? 안 주죠. 은행도 중간에서 수수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은 한 9억 8천 정도 준다고요. 그럼 2천만 원은 뭐야? 내가 매출 채권을 넘기면서 손해본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겠죠? 그게 전체 손익 대비 몇 프로였냐면 20%요. 전체 손익 대비 요게 20%였어. 이상하지 않아요? 매출이 1조나 되는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20%나 된다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뭘 봤냐면 현금 흐름표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를 봤더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냐면 실제로 장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장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고. 매출 1조야. 히든 챔피언이고 빌 게이츠가 러브한데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장사에서 벌어들인 돈이 플러스가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까? 어떨까요? 아 플러스가 정상 상식적으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출 1조나 되는데 마이너스 나왔다고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얘네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무래도 사기 같아. 사기 같아. 빌 게이츠가 러브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이 회사 주식 사면 안 된다. 사지 마 그랬다고요. 그래도 친구가 안 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회사가 파산하죠. 사고가 터진다고요. 읽어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탄탄대로인 줄 알았던 회사인데 회사가 알고 보면 나중에 현금이 없어 망한다고요. 이 회사가 사기를 쳤거든요. 속칭 분식회계를 했어요. 실제로 이 모뉴엘이 어떤 구조였냐면 이게 다 사기였다는 게 어떤 구조였냐면 여기 모뉴엘이 있어요.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해외에 모뉴엘 주니어를 만들어 놓는다고. 얘랑 한 패야.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얘랑 얘가 한 패라는 걸 얘네 안에 있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얘가 얘한테 물건을 팔아. 한 패기 때문에 얘가 돈이 없잖아. 물건을 팔면 돈을 줘야 되는데 한 패니까 돈이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물건 파는데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다 외상으로 판다고요. 그래서 이 회사 재무제표에 매출 채권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내 주니어 나랑 한 패 내가 나한테 물건 파니까 계속 많이 팔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매출이 1조나 됐던 거예요. 실제로 어땠냐면 시장에 내다 팔면 2만 원도 안 하는 걸 얘한테 200만 원을 판다고요. 얘네
나중엔 그래도 물건이 부족하니까 뭘 파는지 알아요? 박스에 벽돌을 넣어서 보낸다고. 감동을 싫어해요. 그렇다고요. 이런 거를 왜 했을까? 이런 거를 왜 했을까? 이렇게 하면 모뉴엘은 매출 채권을 갖게 된다고요. 매출 채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봤잖아요. 은행에 넘기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 채권 처분 소식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은행은 실제로 얘한테 돈 이거 받아 못 받아? 한패라니까요. 벽돌 보냈다니까. 돈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그냥 얘 믿고 빌 게이츠가 러브한다고 그러고 매출 1조 나온다니까 요 매출 채권을 자기들이 받아주고 얘네들한테 뭘 쏴줬어? 현금을 쏴줬다고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현금이 말라요. 현금이 마르는 순간에 이 회사가 망하게 된 거죠. 이런 구조였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게 회계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모뉴엘이 뭡니까? 모뉴엘이 이게 뭐예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 좀 유식한 말로 기업 실체라고 표현할게요. 기업 실체. 그 다음에 여기 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뭘까요? 제 친구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고요.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아 이거 주식을 살까 말까. 아 빌 게이츠가 러브한다는데 요즘 빌 게이츠가 러브한다는데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이 든다고요.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제 친구가 주식을 살까 말까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게 뭐였어? 회계사인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야 모뉴얼 살려면 내 이 회사 어때?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 실체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요. 여러분 경제적 사건이 뭐야? 경제적 사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비재무적 사건이 있고요. 재무적 사건이 있어요. 좀 이따 정리할 거예요. 비재무적 사건은 뭐예요? 얘는 화폐로는 측정이 안 된다고요. 아까 봤잖아요. 빌 게이츠가 러브한대. 빌 게이츠가 칭찬했대. 화폐로 측정이 안 되잖아요. 비재무적 사건이에요. 근데 재무적 사건은 뭐예요? 얘는 화폐로 측정이 되거든요. 재무제표. 제가 이거 보고 측정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이런 재무적, 경제적 사건을 우리가 식별합니다. 식별이 뭐라고 그랬죠? 알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회계원리 때도 얘기했는데 식별, 알아내고 이러한 경제적 사건들을 알아내고 측정해요. 측정이 뭡니까? 금액적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게 측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제 친구한테 야 이런 이유 때문에 사지 마 그랬잖아요. 전달한다고요. 요 과정을 뭐라고 그래? 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회계는 뭐예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걸 회계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아까 택시기사님이 회계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아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보시죠.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또한 이 회계 정보라는 것은 경제적 정보로 간주하여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재무적 정보,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모두 알고 있어요. 아, 과거에 빌 게이츠가 칭찬했대. 아, 과거의 재무제표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매출이 1조 나왔대. 이런 과거 정보도 줬지만 제가 아까 이거 보고 뭐 할 수 있었어요? 이 회사가 조만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미래 정보도 알 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경제적 정보는 재무적 정보랑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랑 미래 정보도 포함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실제 저희 시험도 요 파트에서 어디가 시험에 나왔을까요? 어디가? 셀프 스터디 1번 보시면 실제로 요 문구만 시험에 나왔어요. 회계적 정의는 회계 정보를 경제적 정보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회계 정보에는 재무정보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한다. 요거만 시험에 나왔다고요. 오답 유형은 어떻게 나왔을까? 경제적 정보에는 과거 정보와 재무적 정보만 포함되지 미래 정보나
비재무적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체크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경제적 정보에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가 있는데 차이는 뭐? 재무적 정보는 화폐로 측정이 가능한 정보고 비재무적 정보는 화폐로 측정이 불가능한 정보다. 여기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우리 지금 회계란 무엇인지까지 봤으니까 회계란 무엇인지까지 봤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 회계는 뭐라고요? 회계가 뭐라고? 회계가? 회계가 뭐예요? 회계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할까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해요? 그쵸, 훌륭해.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 이용자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눈다고요. 정보 이용자를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와 정보 이용자와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회계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업 외부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기업 내부에서 비밀스러운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회사 밖에서 정보 이용하는 사람이랑 회사 안에서 정보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회사 외부에서 보잖아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차장님이나 이재용 회장, 부회장님 보시면 어때요?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거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정보를 관리 회계라고 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정보를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이 관리 회계는 우리 엄윤 선생님이 강의하실 거고요. 저는 요 재무 회계를 강의하고 우리가 앞으로 요 재무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죠. 그렇죠? 우리 회계가 뭔지 봤고, 회계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 이용자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회계를 이제 공부해 볼 거라고요. 그럼 재무 회계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아셔야 되는데 특징이 어떨까? 특징이. 일단 이 재무 회계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보고 수단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수단. 자, 여러분 기업 외부에 정보 이용자가 누구 있을까요?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일단 정부 있겠죠. 정부. 만약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법규를 어기진 않을까? 삼성전자가 혹시 법규를 위반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일반 대중도 있다고요. 일반 대중 무슨 생각할까? 갤럭시가 언제 나올까? 뭐 이런 생각하겠죠. 갤럭시가 언제 나올까? 삼성 야구단은 선수를 누굴 영입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럼 또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주주라고 하죠. 주주는 뭐가 궁금할까?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줄까? 궁금하다고요.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는 내가 나중에 현금을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거라고요.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은 정말 원하는 게 많다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럼 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다 일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저 같은 회계사들은 죽어요. 회계팀 가 있는 분들은 다 죽는다고요. 이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야, 니네 이러지 말고 니 중에서 니네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정보 그 몇 가지만 뽑아갖고 내가 너희들한테 정보를 줄게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업의 정보를 필요하는데 제가 여기서 써놓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뭘까?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쓰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있어 기업들한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뭘까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경찰에 가서 친구 만나면 사실 진짜 궁금한 게 뭐야? 진짜 오랜만에 만나온 친구인데 막 갑자기 막 벤치 타고 와갖고 막 허세 부리면서 막 아 야 나 뭐 별장 뭐 강남 집 샀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뒤에서 저 이게 저 천박하고 막 웃는 애들도 있고
우리 그런 친구들 만나면 진짜 궁금한 게 뭐예요? 결혼했니? 자식은 있니? 집은 있니? 이런 게 궁금해? 진짜 궁금한 게 뭐야? 그치, 얼마 버니 아니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 얼마 버니?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만 궁금하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여러 정보 이용자 중에서 공통의 니즈만 묶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보를 주는데 그걸 뭐라 그래? 일반 목적 재무 제표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일반 목적 재무 제표. 여기서 일반 목적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범용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이걸 보면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네 느끼는 재무제표를 뭐라고? 일반 목적 재무제표예요. 따라오시겠죠? 범용 재무제표라고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요. 따라오시겠지?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일반 목적 재무제표래 범용 재무제표예요. 범용 재무제표. 그럼 범용 재무제표라면 작성 기준이 어떨까? 회사마다 작성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약간 논외인데 우리 소셜 마켓, 소셜 회사 있잖아요. 뭐 쿠팡도 있고 위메프도 있고 많잖아요. 11번가도 있고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매출 원탑인 데가 어디예요? 쿠팡도 있고 위메프도 있고 티몬도 있고 많은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매출 1인 데가 어딜까? 압도적으로 매출 1등인데 생각 안 해보셨구나. 쿠팡이에요. 쿠팡이 매출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아무도 대단하게 안 봐요. 이것도 기사에 나온 거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대단하게 안 봐. 왜 대단하게 안 볼까? 왜 대단하게 안 볼까?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이 소셜마켓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매입 구조가 있고 오픈마켓이 있다고요. 직매입 구조는 뭐냐면 내가 물건을 직접 사와. 쿠팡이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직접 사와. 만약에 우리 해커스한테 저 정인돈 중급회계를 사와. 직접 사와서 자기가 직접 한다고요. 이게 직매입 구조예요. 그럼 오픈마켓은 뭘까? 야 해커스 우리 쿠팡 들어와서 자판 깔고 니네 책 팔아. 팔고 수수료 몇 프로만 줘. 이게 오픈마켓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럼 똑같이 100원짜리를 팔아도 직매입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 다 수익으로 잡힌다고. 자기 번 돈으로 잡힌다고요. 하지만 오픈마켓 같은 경우엔 수수료 비율이 10%라고 하면 이 중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10원만 수익으로 자기가 번 돈으로 잡힌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비율이 요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요게 90%, 요게 10%면은 쿠팡은 요게 90%, 요게 10%예요. 그럼 당연히 쿠팡의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지. 다른 데는 수수료만 수익으로 잡는데 쿠팡은 지네들이 판 건 다 수익으로 잡는다고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봤는데 쿠팡이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럼 쿠팡이 좋아 보일 거 아니야. 다른데 11번가는 야 위메프 이런데 좋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별로네. 쿠팡이 매출이 뭐 압도적이네. 위메프 뭐 별거 아니었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사실. 판매량으로 보면 위메프가 더 높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할까? 일반 대중들한테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 뭐가 필요할까? 일정 작성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그쵸? 야 니네 그냥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는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매출만 위메프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면 쿠팡 니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했는지 작성 기준도 좀 명확히 해. 이걸 우리끼리 약속해 줘야 된다고요.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보고수단에 대한 작성 원칙이 나오는데 모두가 따라야 되는 작성 원칙이 나온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 일반 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뭐라고? 작성 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재무제표. 요 모두가 오케이 할 수 있는 범용 재무제표를 만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그러고 우리 2교시 때 또 이거 배울 거지만 앞으로 우리 뭐 배울 거야? 예 배우는 거예요. 재무회계 수목 뭐 배우는 거야? 예 배우는 거라고요. 그럼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분식회계가 뭘까요?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대요. 그럼 기업이 분식회계 한 게 뭔데요? 분식회계가 뭐예요? 분식회계 했다고 그러잖아.
분식회계가 뭐야? 없는 돈 있다 그런 거예요? 뭐 그것도 분식회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분식회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모두 약속한 이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게 분식회계예요. 아쉬웠어요? 그럼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기업들이 만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그거 의견을 주는 게 회계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뭐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회계 분류를 봤는데 이 회계 분류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만. 거기 교재 10페이지 가장 하단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 일반 목적 회계라고도 한다.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그 표 중에서 보고수단이랑 작성 원칙만 좀 기억하실게요. 재무회계 보고수단과 작성 원칙.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쉬나요? 죄송해요. 좀 남았어요. 우리 좀 더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그럼 일반 목적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요.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그 복습도 좀 해볼 겁니다. 자, 지우고 볼게요. 여러분 오늘 개강하는 날이라 진짜 이쁘게 하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에 학원 오픈하고 나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막 거의 막 하루 종일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다래끼가 나는데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이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비호감은 아닌데 자, 끝나면 내일 주사 맞고 와서 훨씬 더 좀 괜찮게 나올게요.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자, 우리 그럼 재무제표를 볼 거야. 재무제표. 여러분 재무제표가 뭡니까? 기업의 재무에 대한 이게 많을 제자거든요. 다양한 표를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기업의 재무에 대한 다양한 표를 재무제표라고 그러는데 얘를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에서 제가 줄여서 FS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수업할 때. 아시겠죠? FS 하면요.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에 대한 다양한 표. 그래서 Financial Statement가 아니라 츠라고 해요. 뒤에 S가 붙어서.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건데 제가 늘 회계원리 때도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지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저희 와이프를 아직도 좋아합니다. 좋은 여자예요. 정말로 저 많이 도와주고요. 저도 서로 사랑하고 깊은 사이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샘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너무 인품이 훌륭해서 제가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렇게 인품이 훌륭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물어봤던 게 있다고요. 특히나 저희 와이프가 결혼할 때 저한테 물어봤던 게 있어요. 결혼하실 때 남편분한테 뭐 물어보실래요? 자기 나 사랑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랑한 건 알았어. 사랑한 건 진짜 알겠어. 그럼 이제 결혼한다고 뭐 물어보실래요? 사랑이면 충분하죠. 뭐가 필요한가 이러지 마시고 뭐 물어보실래요? 네. 돈? 그럼요. 그거 마세요. 당연히 다 물어봐야죠. 저희 와이프도 물어봤다고요. 여보, 오빠, 얼마 모았어?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모았어?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기업의 재무 상태표예요. 오빠, 얼마 모았어? 나 지금 자산이 얼마냐면 엄마는 나의 주주 아니겠어요? 엄마가 1억 줬고 내가 또 한 1억 모았어. 내가 한 1억 모았어. 내가 2억 있어, 2억. 근데 내가 부채가 지금 현재 1억 은행에 빚이 있거든? 그래서 자산이 3억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칠게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나타냅니다. 그걸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기업한테 물어본 거지. 얼마 모았어? 어렵지 않죠? 지금 현재 시점에 기업의 잔액을 얘기한다고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 집중하셔야 돼. 많이 힘드시죠? 그쵸? 쉬고 싶은데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재무상태 표현은 항상 여기 뭐가 붙냐면 기말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혹은 지금 현재 시점이라는 표현이 붙는다고요. 왜? 지금 현재 시점에 잔액을 물어보기 때문에. 따라오시죠? 실제로 제가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회계법인에서 아주 유명한 하루살이 남이었어요. 한 달 번 거 한 달 다 썼죠. 남기는 돈 없었어요. 하루살이 남이었죠.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 없는데 이랬다고요. 그랬더니가 이제 여자친구가 와이프 이제 와이프 될 여자친구가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뭐였을까요? 남편한테 결혼할 여자분한테 얼마 모았냐 물어봤더니 빵원 이랬어요. 그럼 두 번째로 뭐 물어봐요? 다시 날 사랑하나 물어보겠죠. 하지만 그거 말고 뭐 물어보겠어요? 그치, 얼마 모으는 당연히 모은 게 없으면 벌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래 너 그럼 1년 동안 얼마 버니를 물어본다고요. 그게 뭐예요? 손익계산서, 다른 말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 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을 넷 인컴이라고 해서 제가 앞으로는 NI라고 할 거예요. 넷 인컴이라고 해서 NI라고 할 거예요. 놀랍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NI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올해 3억 벌었는데 2억 썼어. 그래서 올해 남긴 돈이 1억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인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여자친구, 제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자친구, 결혼할 여자친구한테 야, 나 작년에 10억 벌었어. 근데 모으는 건 없어. 작년에 10억 벌었어.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나 작년에 10억 벌었어. 모은 건 없어. 뭐라 그럴까요? 따봉 이래요? 아니지. 올해는 그러겠죠. 올해는 얼마 벌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불꽃같이 불태웠더니 올해는 빵원 벌었어 이러면 다 의미가 없다고요. 모은 것도 없는데 작년에 10억 벌었으면 뭐해, 올해 빵인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어요? 야, 너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 기간 동안 번 수익이 얼마야? 요 기간 동안 쓴 비용이 얼마야? 요렇게 물어보지, 지금 현재 시점의 수익이 얼마야? 지금 현재 시점의 비용이 얼마야? 물어볼 수가 없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의 잔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탁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래서 네가 총 번 돈이 얼마인데, 총액이 얼마인데, 네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짜 쓴 잔액이 총 비용이 얼마인데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플로우 개념이라서 유량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여러분이 이거 정확히 이해하는지 회계처리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를 보시면, 교재 앞에 표를 보시면 재무제표는 특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절량과 특정 기간 동안의 변동을 나타내는 유량으로 구분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 절량은요, 잔액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속 쌓이는 잔액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자산, 나의 부채, 나의 자본은 계속 쌓인다고요. 내가 신혼 때 1억짜리 집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5억짜리 집에 살아. 자산이 5억 된 거 아니에요. 4억 쌓인 거 아니겠어요. 잔액 개념이라고요. 하지만 이 유량은 무슨 개념이야? 일정 기간 동안에 총액을 나타낸다고요. 야, 나 진짜 1월 1일부터 진짜 올해 힘들게 살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가 번 돈 다 모아보니까 5억쯤 되더라. 이게 유량 개념이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총액. 따라오시겠죠? 다만 이 유량은요, 일정 기간 동안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 의미가 없는 숫자일까,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 회계 올 때 했잖아요. 이 유량 개념은 일정 기간, 내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억 벌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이게 의미 있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의미 없는 숫자요. 다 0으로 날아가는 숫자라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회계법인 가면요, 여러분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시면 회계법인 가거나 세무법인 가는데 그 기업 그 각 부서마다 목표 예산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올해 50억은 벌어야 돼. 그래야 똔똔이야. 이걸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예산을 잡아놔. 그 회계사나 세무사들 월급 주는 거 외에도 보너스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보너스 어떻게 줄까요? 이 예산을 초과 달성해야지 그 남는 분을 보너스를 준다고요. 그래서 항상 연말쯤 되면은 각 소속에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우리 본부가 예산을 달성했다면 얼마나 초과 달성했는지 이게 궁금하다고요. 이 달성 못하면 보너스를 안 줘. 보통 이런 구조예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봐봐요. 저 회계법인 있을 때 저희 본부가 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본부에 회계사가 30명밖에, 저희 팀에
제가 금융텍스 팀에 있었는데 회계사 30명밖에 없었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게 100억 벌었다고요. 저희 30명이서. 뭐 파트너 좋은 일만 시킨 거긴 한데 100억 벌었다고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1월 30일 마지막 날에 본부장님이 여러분 덕택에 저희 팀이 올해 100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다시 0부터 시작하겠지만 화이팅 이랬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아시겠어요? 저량은 잔액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쌓여나가지만 손익계산서는 유량이라 일정 기간 동안의 총액이고 그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개념이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저랑 저희 와이프의 개념으로 돌아옵시다. 오빠 얼마 모았어? 오빠 연봉이 얼마야?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또 궁금한 게 뭘까요? 연봉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제가 한 푼도 안 모았어. 연봉은 1년에 뭐 조금 된대, 조금 된대. 그럼 또 궁금한 게 뭘까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불효자도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성격 이상 이러면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저희 와이프는 실제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 물어보는 게 뭐겠어? 드라마 같은 물어보잖아. 그 왜 결혼시킬 때 나쁜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얼마 갖고 올 거니? 돈 모은 거 없는데요? 그래? 너 회사는 어디니? 무직입니다. 그 마지막에 뭐 물어봐? 집에 돈은 좀 있니? 물어보잖아요. 그거랑 집에 돈은 좀 있니? 그게 자본 변동표예요. 자본 변동표는 그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주주와의 거래를 나타내는 표가 자본 변동표예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얘도 주주와의 거래를 우리가 매년 계속하기 때문에 얘도 역시 일정 기간 동안에 주주와의 거래만 나타내는 표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사와 주주가 거래한 것들만 나타내는 표라고요. 어렵지 않죠? 이게 자본 변동표입니다. 따라오시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봐봐. 나 모은 돈 없어. 월급 받는 돈 없어. 엄마도 얼마 안 해주신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끝난 거죠. 거의 끝난 거죠. 실제였으면 거의 파혼 사례죠, 지금.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진짜 또 뭐 물어볼까? 이 다음에. 그럼 아직도 물어볼 게 남았나요? 근데 끝난 거 아닌가? 그래도 물어볼 게 남았죠. 얼마 모았어? 연봉 얼마야? 얼마 해주신대, 집에서. 마지막에 또 뭐 물어보고 싶을까? 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모은 돈 없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대. 근데 월급은 한 달에 1억씩 받는데. 그럼 결혼해? 아,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결혼해? 아니죠. 막상 월급은 1억 받지만 나가는 돈이나 통장에 꽂힌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월급 1억 들어왔는데 딴 데서 막 돈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 카드값도 빠져나가고 연금도 빠져나가고 다른 식구들도 도와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으로 뭐가 제일 필요해? 현금의 통장에 현금이 얼마 꽂힌지도 궁금할 거라고요. 그걸 나타내는 표가 뭐예요?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얼마 모았어? 연봉 얼마야? 부모님 얼마 해주신대? 마무리도 뭐예요? 그래서 통장에 진짜 얼마 꽂히는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럼 자,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이라는 거 알았고, 유량 개념이라는 거 알았고, 자본 변동표도 일정 개념, 유량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현금 흐름표는 유량 개념일까요? 저량 개념일까요? 어떤 개념이? 그쵸. 당연히 현금 흐름표도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이 유입되고 현금이 유출된 걸 알아야지.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금 유입된 거,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금 유출된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유량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감동 실화인데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결혼할 때 이런 걸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넌지시 물어보길래 제가 손잡고 길을 걸으면서 데이트할 때 길을 걸으면서 넌지시 이런 얘기들을 넌지시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딱 걷다가 멈추더니 아 오빠 자 이런 얘기 용기 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 결혼할 때 모은 돈 없어 이랬다고요 제가. 그때 아 오빠 이런 얘기 쉽지 않은데 용기 내서 솔직히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한테 지금 개략적인 얘기는 들었으니까 여기 앞에 카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주석이에요.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은 어디 나온다고? 주석이라는 표에 나온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주석은 뭐라고 하면 돼? 요 앞에 있는 재무제표들을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가 주석이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어렵지 않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표가 주석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재무제표라 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재무제표일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재무제표일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무제표예요. 하고 싶은 말은 주석도 재무제표 안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원래 회계 처리까지 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수업을 더 하면 죽이겠다 이런 표정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우리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특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즉 저량에 대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특정 기간에 변동에 관한 재무제표 즉 유량에 대한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고요. 하단을 보시면 주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시고 맨 밑에만 볼게요. 주석은 지금 교재를 보면 요 가로 표시가 빠져있는 가로 단어가 표시있는데 좀 넣을게요. 맨 밑에 주석은 괄호에서 위의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공시하지만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첫 시간 OT까지 맞추고요. 잠깐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여러분 현금흐름 아니 회계원리 다 듣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유량과 저량 개념을 더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회계 원리를 잠깐 복습할 겁니다. 잠깐 복습할 거예요. 잠깐 쉴게요.